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드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무서울 거야. 오늘 놀라운 소식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까 트위터에도 올렸는데요. 진달래 하전을 먹었습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진달래를 꺾어서 진달래 하전을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맛있더군요.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술치료 상담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와! 합격했어요. 저 합격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 다음 컨텐츠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밀라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밀라비들의 지금 정신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얼마나 재밌을까? 밀라비들의 정신세계를 알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정신 상태를 보고 내가 뜯어 고쳐주겠어. 마그마 맞아요. 거길 통해서 그림을 같이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해줄 거야. 힐링 해줄게. 어때? 너무 기대되지? 어때? 재밌겠지? 기대되는걸? 정말요? 어쨌든 오늘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밖에 안 들고 왔어요. 그래도 기대해주길 바래. 많이 무서울 거야. 미리 그러면은 화장실 좀 다녀와. 야미오는 물 좀 가지고 올게요. 물 좀 잠시 들고 올게요. 잠시만요. 왔어요. 무서운 부금을 깔아야겠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심리학은 최소 석사부터가 시작인데 대학원 가야겠지? 대학원 가야 되나요? 그래야 취직할 수 있나? 그런가? 자격증만으로는 취직할 수 없는 거야? 대학원 가야 되는 거야? 안 돼. 내 원대한 꿈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밀라비 전용 치료사 할까? 알았어.
그럼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일단 물부터 마시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배운 귀신 불러들이는 방법이야.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셨어. 거기에 가면 6년 정도를 지내셔야 했고 나랑 내 동생만 데리고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자며 온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내리셨어. 그 당시 학교 생활에 별 취미가 없던 나와 동생은 좋다고 찬성했고 몇 달간 준비를 한 후에 그 도시에 집과 학교 입학까지 절차가 다 끝이 났어. 헌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생이랑 엄마는 한국에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기로 했고 나와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 일단 외국지사인지라 몇 달간 정신없을 걸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가자마자 아빠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아빠랑 만날 기회조차 없었어. 중국어는 오기 전에 몇 달 반짝 배운 게 끝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 불쌍히 여긴 아빠가 회사 아는 분들 중에 하교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나와 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다 2살 많은 여자애를 만나게 되었어. 얘를 판다라고 할게. 판다를 닮았거든. 판다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말이 통했고 특히나 빅뱅을 좋아해서 말이 통했어. 만나자마자 빅뱅 이야기로 서너 시간을 같이 덕스럽게 놀고 나니 엄청 친해졌지. 근데 얘가 괴담이나 공포 영화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가 혼수민이 엘리베이터 의식이니 하는 걸 알려줬고 판다는 위자 보더니 중국 애들이 하는 귀신 이야기를 엄청 알려주더라. 판다는 무남동녀의 외동딸이라서 집에서 엄청 귀하게 컸기에 모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 오컬트나 괴담 같은 어른들이 꺼려하는 걸 사드려도 집에서 제재를 안 했다는 거야. 위저보드만 해도 미국 친척이 사다 준 걸로 3개 정도를 갖고 있었고 공포영화 DVD도 모으더라. 얘랑 붙어 다니면서 둘이 잘 놀러 다니니 우리 아빠도 얘네 아빠도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서로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자주 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알려준 귀신 불러주는 주술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내가 스레딕에서 본 걸 알려줬었는데 얘가 먼저 알려준 건 처음이었어. 알려준 문방놀이라는 건 듣기만 해도 개기스러웠는데 그걸 하자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기더라. 일단 문방놀이는 준비물이 많았어. 1번 동물의 해골, 2번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3번 사당에서 파온 흙, 4번 사람을 닮은 인형. 대충 이랬던 것 같아. 나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첫 번째는 중국엔 근처 약재상을 갔더니 내 맘에 드는 걸 구할 만큼 많았어. 판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양이 해골로 선택했고 나는 거기서 사람 해골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나왔어. 3번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이어야 한다고, 즉 사당의 신이 하가 나 있을 곳이어야 한다면 말이지. 사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 근데 나와 달리 이런 걸 같이 할 친구가 처음인 판다는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버려진 사당에 찾아가 흙을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어.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당의 흙은 기분 탓인지 몰라도 검붉어 보이더라. 판다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태리제의 비싼 크리스탈 병에다가 사당흙을 담아와 자랑스레 보여주더라. 그리고 4번을 사러 우리는 쇼핑몰로 향했고 인형 가게에 들어가서 봉제 인형을 사려 했는데
판다는 또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고가의 인형을 사더라. 그 인형은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별도로 사야 했던 인형 옷도 비싸더라. 하지만 그걸 꼭 사야 한다는 판다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사왔어.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야 하는데 항상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야. 근데 너무 싫더라. 석 달은 지나야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는 데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권이 생각이 나더라. 내가 있던 지역에서 1시간이 좀 넘는 거리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의 숙박권이었어. 바쁜 아빠들 덕에 나도 얘도 집에서 썩어나는 게 숙박권이어서 얘네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여자 셋이 갔다 오자며 판다에게 이야기했어. 판다도 집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지 리조트에서 하면 귀신이 집까지 못 따라오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졸랐어. 헌데 여자들끼리는 못 보낸다고 판다네 아버지가 동행하시기로 했어. 숙박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부모님과 우리 방은 따로 잡았어. 나도 무섭긴 해도 오컬트를 좋아했던 터라 두근두근 하더라. 좋다고 짐을 꾸리고 판단의 차에 올라타서 관광지를 향했고 재미나게 놀고 맛난 것도 먹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 나랑 판다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판단의 부모님이 술 한잔 하시러 리조트에 있던 루프탑으로 가셨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판다가 원래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해서 커튼을 닫았고 카페트에 준비물들을 다 올려놓더니 중국 무속인이 입던 스타일로 옷을 입고 기다리더라. 진짜 무서웠어. 나도 분위기에 판다가 준비한 옷을 입고 12시가 되길 기다렸어. 몇 가지 세부사항은 일단 방에 거울을 다 치워야 했고 사람 3명이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러야 잘 온다고 하더라. 일단 카페트에 이불을 넓게 바닥에 깔아야 하며 책상이나 침대 위는 안 돼. 카페트 위에 인형을 정중앙에 놓고 사방에 펴온 흙을 우리가 있던 방문 앞에 인형까지 길게 늘어지게 바닥에 뿌렸어. 그리고 인형의 앞에 마주보게 동물뼈를 놨어. 나는 동물뼈 뒤에 앉아 있었고 판다가 칼을 들고 카페트 위에 인형 옆에 앉았어. 아참, 칼을 쓸 때 커터칼 말고 시칼이나 가도도 안 되며 주술용 비슷한 걸 준비해야 했어. 우린 판다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산악용 칼을 가지고 왔어. 막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더라. 판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 다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사람들이 잊은 신이시여.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당신을 기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제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죄를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보니 부탁이 아니라 협박조의 주문이라고 하더라. 사당의 신에게 내 제안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거며 동물의 뼈는 내 부탁을 거절하며 평생 땅에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래. 그러니 아주 잘못되면 신이 노하고 얄짤없다는 거지. 그리고 판다는 주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손가락 끝을 베어서 피를 냈고 동물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렸어. 나는 처음 보는 거니 멍하니 있었고 판다가 칼을 치우고 나서 바둑판을 꺼내는 거야. 그게 질문과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 위에 써야 했는데 깜빡했네. 바둑판을 꺼내고 판다가 몇 개의 조를 꺼냈어. 그리고 줄을 세우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오셨나요?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판다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시 조를 뒤섞고 줄을 세우고는 물었어. 오셨나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 헌데 판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불렀어.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놀란 내가 해골을 보니 고양이 해골이 분명 입을 다물어 놨었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벌려놓은 입이 닫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닫아놓은 게 열리다니. 내가 하얗게 질리자 얘가 흥분된 얼굴로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거 아냐?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나? 하더라. 문밖 귀신은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서 잡신이 올 수도 동물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 해골을 보다가 나랑 판다는 깍깍거리고 그 해골만 바라보다가 순간 판다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바닥에 흙이 흐트러지고 있었어. 난 뭔가 하는 멍때림을 유지했고 판다는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봐도 창문이 닫혀있는데도 정말 흙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 꼭 고양이가 장난치듯 슬슬 흐트러지는 거야. 소름 끼치더라. 숨도 못 쉴 정도로. 주문을 다 외운 판도가 욕실 욕조에 인형이랑 해골을 놓고 불을 붙이고 다 탈 때까지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나도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 다 태우고 나니 판다가 나보고 방에 있으라며 흙은 절대 건들리지 말라면서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더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섭길래 덜덜 떨고 있는데 판다는 들어와서 흙도 치우고 찬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서는 침대에 눕더라.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 말이야. 판다는 진짜 될지 몰랐다고 할 뿐이었어.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말이야. 그리고 흙을 흩트리는 건 귀신이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래. 아무래도 깨내야 머리가 좋고 영악한 동물끼인 것 같다 하더라. 흙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흙길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생각한 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에 분명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나랑 판다 사이에 누군가 웅크린 듯한 모양으로 흙이 떨어져 있더라. 경악한 나와는 달리 판다는 어젯밤보다 흥미로운 얼굴로 뭐지? 남아있는 건가? 하더라. 놀란 내가 혹시 따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다 불태우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자 라고 하더라. 얼른 근처 관광지에서 비싸고 허술하지만 일단 옷을 사서 새 옷까지도 새 걸로 입고 입었던 옷은 다 태워버리고 돌아왔어. 별일 없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 돌아온 이후 나와 판다는 학교에 가야 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학교도 다르고 학원도 다르다 보니 한 달 뒤에 겨우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별일 없었어. 사실 워낙 둔한 편이기도 했고 혼자 있는 내 걱정에 엄마랑 동생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거든. 동생은 반학기를 쉬고 학교에 가기로 해서 집에 가면 항상 엄마와 동생이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만난 판다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 판다 부모님은 다이어트 그만하라며 우리 부모님께도 설득해 보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다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나는 끌고 나와서 물었어. 판다는 밤마다 고양이가 방문 아래에서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나에게 하소연했어. 판다는 아파트 18층에 사는 데에다가 애완동물이 금지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아래층에 애완동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제야 우리가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판다에게 듣고 나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 나는 별일 없다고 하자 판다는 자신의 피를 써서 본인이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 그냥 고양이가 우는 거면 별거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려고만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울어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사스럽게 운다고 하더라. 그냥 우리가 아는 야옹 야옹이 아니라 야옹 야옹 하면서 말이야. 판다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한 번 더 물으니 원래 문밖 귀신은 대놓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더라. 아무리 협박하는 투였어도 귀신을 정중하게 불린들인 거니 귀신이 급하게 겁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하게 만든 뒤
빙류를 되게 만들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악랄함이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난 일단 판다에게 수면제 처방을 권했어. 그래도 이 약을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다는 알았다 하고 우린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문밖귀신에 대해 수소문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전승된 게 아니라서 자료가 없더라. 일주일 만에 만난 판다는 더 말랐지만 약을 먹으니 잠은 잔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굉장히 문밖귀신을 불렀다는 걸 이실직고 했다더라. 나랑 했다는 건 말하지 않고 혼자 호기심에 했다고 말이야. 결국 판다는 태어난 후 가장 심하게 혼나고 아는 스님에게 가보기로 했다고 했어. 판다는 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 고양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 그 스님을 만나기 거부했어. 허나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귀가 들러붙었다고 하시면서 며칠간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판다는 그 스님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몇 가지 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받았어. 육식을 금하며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목욕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하며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 판다는 자기 집에서도 본인의 방과 부엌,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어. 또 인터넷도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말이야. 하지만 누군가 하루 내내 붙어서 감시하기는 힘들잖아. 판다는 집에서 자숙하는 기간에 나에게 전화를 했어. 놀란 내가 전화를 받자 판다는 이제 낮에도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운 반과 자랑 반이 섞인 말투로 말하더라. 판다의 전화를 받거나 너는 핸드폰이나 전화기를 쓰면 안 되잖아 라고 했더니 판다는 정말 실력이 좋은 스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내 방 창문 아래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단층이고 주택가에 있는 거라 고양이나 떠돌이 개가 들락거리긴 했거든. 근데 내 창문 아래에는 수영장이었고 겨울이 아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 한마디로 살아있는 고양이일 리 없는 거야. 밤새 창문 아래를 바라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고 다음날 판다네 부모님을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 판다가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야. 놀란 내가 판다에게 안부 전하게 하며 어른들 몰래 슬쩍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판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고양이 귀가 사라졌다고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내가 무서워하면서 그 고양이 귀가 나에게 온 것 같다고 하니 판다는 무시무시할 만큼 화를 냈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돌고리 소리로 엄청난 고음을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도둑이라고 하더라. 놀란 판다의 부모님과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부모님은 결국 그날 만나서 각자 자식들의 멍청한 짓에 한탄을 하셨어. 거기에 판다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양이 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자 판다네 부모님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어. 내가 봐온 판다는 저럴 아이가 아니었길래 나는 아무래도 귀신이 씌인 것 같다며 스님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며 어른들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 판다는 내 방문에 매달려서는 자신에게 오라며 귀신을 설득하더라. 본인의 자식이 저럴 리 없다며 차라리 귀신에 씌인 게 낫다는 판다의 부모님은 스님을 어렵게 모셨어. 스님은 본인의 말을 어긴 판다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본인이 며칠간 정성을 들였는데도 판다의 행동에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걸 아는 스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 차라리 다른 아이를 도울 걸 그랬다면서 말이야. 판다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스님에게 다시금 부탁드렸고 스님은 판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나를 보고는 혀를 차셨지.
처음부터 둘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판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 나에게 오면 되는 거니 판다의 마음을 흐트려서 전화 거는 게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말이야.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귀신이 못 넘어갔더라도 판다가 탈출을 해서라도 나에게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 나랑 판다를 처음부터 같이 봤어야 한다고 말하며 스님은 다시금 일주일간 몸을 전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셨어. 나야 바로 이해했지만 판다는 스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침을 뱉고 난리를 쳤고 결국 판다는 절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남겨졌어. 나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찾아온 천일염으로 패시더라. 그리고 엄마와 동생은 내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면 어디 갈 거야? 화장실?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고 밥도 조금만 주고 인터넷과 폰은 생각도 못했으며 하루 종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야 했어. 며칠이 지난 후에야 판다의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나며. 판다는 절에서 스님들이랑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판다처럼 어긋날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야. 나야 죽도록 내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왔어. 아침부터 찬물로 샤워하고 흰 티에 흰 바지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절로 향했어. 그나마 사람다운 나와 달리 머리는 산발인데다가 옷도 갈아입은 걸 쥐어뜯은 모습이었고 판다는 정말 정신 나간 년이었어. 판다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판다는 나와 스님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스님은 판다가 꽤 잠식당한 상태에다가 나도 시인 상태이길래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 와중에도 판다는 날 꼬집으면서 도둑년이라고 소리 질렀어. 근데 그 모습에 아프기보다는 미안해서 펑펑 울었어. 창고 같은 그곳에 가니 스님 몇 분이 앉아서 불경을 외우는데 큰 스님은 우리 둘을 동아줄 같은 걸로 꽁꽁 묶었어. 그리고 판다와 내가 등을 맞대게 하시고는 앉아서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어. 솔직히 우리나라 절에 가서 스님들 불경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뭘 알아듣겠어. 그냥 덜덜 떨고 있는 데다가 거의 정신은 나가 있었어. 기억나는 건 판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나중엔 마치 얼음장에 등을 맞댄 것 마냥 추운 거야. 난 그 와중에 판다가 혹시 의식 중에 죽은 줄 알고 엄청 울었어.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나중엔 그 자리에 있던 동생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새벽이었어. 엄마와 동생이 교대로 내 옆을 지켜주셨는데 엄마는 다 잊으라며 내 물음에도 답이 없었지만 동생은 다 이야기해줬어. 내가 기절하기 전에 판다는 발광을 하는데 금줄 같은 거였는지 몸은 가만히 있더래. 대신에 발광을 하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근데 난 하나도 못 들었어. 판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절한 즈음에야 스님이랑 협상 아닌 협상을 하려 했대. 일단 불러들인 건 판다와 나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얘네 몫이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여기서 잠시 하나만 얘기하지만 혼수민이 사령이니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판다와 내가 몸을 빌려줘서 자신이 쉬고 싶을 만큼 쉬게 해달라고 하더래. 스님이 못 들은 척하니 덜 발광하다가 나중에야 강제로 쫓겨나느니 나랑 판다에게 정성을 보이라고 했어. 무시할 경우 나가긴 나가되 판다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협박했고 동물령 치고는 강했기에 판다의 상태를 아는 스님은 알았다고 했대. 나는 정성을 한국의 국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물의 명이 원한 건 원초적인 제사였어. 나와 판다가 정성을 들여 산재물을 바치라는 거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펑펑 울고 있었는데
판다는 날 보러 와서는 아직도 나 때문에 고양이 영을 떠났다고 미워하더라. 대체 빙의된 동안에 뭘 본 건지 몰라도 판다는 빙의 상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으로 왔고 잘 지내지 못해. 지금도 살짝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조금 힘들어. 정신과적인 병은 아니지만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져서 지금도 요양 중이야. 판다는 중국에서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이 일로 판다네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이가 틀어지셨고 중국 지사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일이 좀 많아. 어쨌든 이 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든 주술은 절대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 감사합니다. 좀 많이 길었죠? 아우, 재채기가. 여러분도 함부로 강령술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부장 부르는 거는 8시에 부르면은 치즈지게 짠하고 나옵니다. 이거 읽기 전에 음료수 한 모금. 땡! 칠성사이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선생님께서 졸업한 뒤 자취하게 되는 이유의 친구들 있으면 꼭 조심해야 한다며 해주신 이야기들입니다. 선생님은 대학생 때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 학교에 다니셨대요.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취를 하기로 했는데 기숙사 생활이 싫었던 선생님은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부모님께 자취를 허락받으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근처에 보면 원룸촌이라고 원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취를 한 곳도 그런 곳이었대요.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자취방에서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계세요? 라고 묻더래요. 과제하느라 피곤해서 짜증이 많이 났던 선생님은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고는 누구신데 새벽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하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따졌대요. 문을 두드린 사람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아까 윗집에서 수상한 남자는 침입했는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요. 라며 상황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이어서 선생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더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쪽으로 바로 전화주세요. 하고 본인 명함을 주고 가시더랍니다. 명함을 받은 선생님은 윗집에 수상한 남자가 침입했다는 말에 한동안 문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셨습니다. 며칠 후 실험도 끝나겠다 싶어서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대요.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누가 또 현관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계세요? 선생님은 또 그 형사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주려다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경찰입니다. 방금 이 집으로 수상한 남자가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지? 라며 생각하면서 밖에 있다던 그 경찰분께 그런 사람 안 들었어요. 무슨 새벽에 문을 그렇게 두드리세요. 내일 다시 오든지 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경찰분이 문고리를 막 돌리면서 빨리 여세요 하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순간 화가 나서 싫다고요 하고 경찰분께 소리를 엄청 질렀대요. 그러자 어느 순간 밖에서 소리가 안 나길래 가셨나보다 싶어서 그 상태로 잠이 드셨다고 했대요.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받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형사분께 어제 새벽에 남자가 안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문을 두드리냐며 무슨 수사를 그렇게 하시냐면서 따졌대요. 그런데 그 형사분이 네? 어제요? 어제는 그쪽 원룸에 신고 안 들어왔었는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이냐고 어제 새벽에 경찰이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사분은 새벽에 신고도 안 들어왔을 뿐더러 그 시간엔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선생님은 소름이 돋아 어제 일을 형사분께 자세히 말씀드렸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방을 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 이후로 절대 혼자 자취는 안 하시고요. 경찰을 사칭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진짜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무서워. 부장님 문 좀 열어보라고요. 싫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반 아이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저는 친구들을 쉽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의 수만큼 똑같이 답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어느 날 남성은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순간 남성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 찝찝해서 똑같이 문을 쿵 하고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남성은 또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쿵쿵 하고 2번 나더랍니다.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남성은 이번에도 똑같이 쿵쿵 쳐주었고 그날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며칠 후 남성이 화장실에 갔고 이번에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남성은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 소리를 무시했고 그 순간 화장실 문에서 하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쿵쿵쿵 할 때는 책상을 마구 두드리며 주변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살짝 깬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죠.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상태로 평소와 같이 가위를 풀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쿵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얼른 가위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오른쪽 귀에서 이 쿵쿵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울기 직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위를 풀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매우 빠르게 요동쳤어요.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진정이 안 돼 그날 밤은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친구들에게 귀신 이야기로 장난을 쳐서 벌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귀신들이 함께 와서 듣고 있다던. 그래서 전 이후로는 귀신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참 바다 낚시에 빠져서는 엄청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바다 낚시조차 잘 못 가지만 말이야.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 즉 바다의 한가운데 솟아오는 여밭이나 조그마한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기어 올라가 자리를 잡고 하는 거야. 선장은 바위 절벽에 움푹한 곳이나 올라가 자리 잡을 만한 곳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지나면 다시 태우러 오곤 해. 보통 그런 곳은 절벽이라서 수심이 10m 이상 20m 정도 나오곤 해.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조류가 잘 흘러주고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있을수록 좋은 포인트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크릴새우에 각종 집어대를 섞어서 어종에 따라 찜볼이나 해초, 어분 같은 걸 섞어서 만든 밑밥을 조류에 따라 적절히 쳐주고 고기들을 모아들인 후 반유동이네 전유동이네 하는 복잡한 채비로 낚아 올리곤 해. 솔직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취미거든.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위험한 데를 갈 필요가 없잖아.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백값 내가면서 무인도를 갈 필요는 없었으니까. 요즘엔 고기가 잘 없으니 점점 더 멀리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야.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사리 때 밀물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어.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번 와버리면 쓸려 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 로프를 연결한 뒤 허리에 걸곤 하곤 해.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이나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서 점점 더 험한 곳이나 포인트를 개척하곤 하지. 실제로도 고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말이야.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거든. 낚싯줄에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가 도배가 돼서 말이야. 소란이 길었네. 본론으로 이야기할게.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하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어. 잘생긴 감삼동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둡더라. 내가 할 준비를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궁금해져서 캐물었어.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인데 나도 한 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나는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인데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였거든.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맛이 갔더라고.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더라. 아니 끙끙거린다보다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말이야.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어.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고 있냐고 말이야.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더라. 자주 가던 포인트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야.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는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남 이야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폭으로 나갔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더라고. 혜경이 낚싯배 일제에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 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야. 타고 나갈 배도 없어졌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욕짓거리하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에게 욕하면서 싸움 나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나는 어차피 오늘 돌아가봐야 일정이 없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잔하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왔어.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가지고 왔어.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바구니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라.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단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를 잡고 씨알도 온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하고 있었던 거야. 비록 그날 날씨들은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 25으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하니 밤낮씨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아직 달도 안 뜬 초저녁이었는데 발 아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삼갱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봤더니 글쎄 수십여 미터나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씩 두렁거리며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말이야.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서너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누기로 희끗무례한 비치는 별빛을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너씩은 못해도 몇백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허우적대며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야. 별빛 비치는 바다에 물결을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삼삼오오 뭉쳐서 걸어가고 있던 기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기절한 노릇인 거야. 순간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는 것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헛기침 크게 한 번 했다는 거야. 그렇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발 아래 무리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어서 자기가 있던 텐트를 올려다보니 희적희적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때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눈에 훤하다며 욕을 하시더라. 사람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 위 섬 중턱에 텐트를 치고 앉아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침 소리를 듣고 나를 바라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물스물 기어 올란더니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지. 그저 텐트 입구 지퍼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 박고 엎드려 버렸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기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머리를 박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더래.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짐 정리하고 도망 나와야겠다 생각하는데 팔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대병 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 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겨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왔대. 근데 나와서도 눈만 가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계속 퍼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이야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내려놓고 다음 차수배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며 이 사람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다 가져다 줬는데 영 깨름칙하더라는 거지. 당연했어. 우리도 이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 없었거든. 왜냐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론가 갈 뻔한 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페리호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었어.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그 외 생존자들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억울했던 걸까? 그래서 낚시꾼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했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 한참 남쪽이었던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로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하하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괴담 끝. 너무 늦게 오셨어요. 생각하는 코지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많이 무서우셨죠? 아이 무셔. 판다 이야기 무서웠어요? 아이 무셔.
아이고 무셔. 야미어도 무서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시커 어시커. 에헴. 에헴. 또 부쫑크 팔고 있는 거야? 오! 괴담 이야기 수고했어요. 요망한 버터크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쭉. 감사. 부자밀랍이다. 기분 좋아. 하. 양말 시즌 2 하자고? 양말 팔라고? 양말을 팔아? 양말은 안 돼? 왜 안 돼요? 큰일 나? 상처뿐이야? 아침초밥님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알았어, 팔게. 양말 팔아요.
제가 신던 양말 팔아요. 양말 팝니다. 정가로 팔아? 정가 경매. 몰라요. 시작가 5만원부터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5만원부터 경매합니다. 아무도 안 사는데? 얌요 가치가 하락했어. 5만원에 사는 거예요? 할부요? 할부 되나요? 할부는 안 됩니다. 점밀 안 됩니다. 안 산다고요? 왜 안 사? 그땐 살려고 했잖아요. 열정이 사라졌어. 그럼 여름 때 양말 팔게. 겐세이 넣어요? 누가 그래? 누가 겐세이 하는데? 잘 때 링피트 하고 했다고? 링피트 할 때 신었다고 하고 팔자고? 아니야, 밀라비들은 그런 변태가 아닐 거야. 나는 밀라비들 믿어. 네, 부원 믿어요. 변태라고 한다고요? 왜 변태라고 하냐고요? 글쎄, 왜 그럴까? 보증은 안 돼. 우리 돈에 얽힌 그런 거는 하지 말자. 나 로또 됐나 한번 볼까? 로또 1등이어라. 제발. 로또 1등 되면은 밀라비들 팬미팅 하자. 로또 1등이 아니네.
로또 당첨이 안 됐어. 밀라비들은 로또 당첨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로또 당첨되면은 뭐 하고 싶어? 집 사고 싶어요? 야미오 양말 사기? 부장이랑 팬미팅? 연금? 다 계획이 있네. 나도 집 사고 싶어. 집 짓고 싶어. 통장에 꽂아놓고 이자로 살기? ETF에 꼴박하기?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ETF에 전부를 넣진 않고 싶어, 나는. 전부를 넣진 않고 평생은 무리 아는데 한 30%는 주식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자가 사기 그러고 싶어. 자가 사고, 그리고 남는 돈은 일단 집 제일 중요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마당에 개는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전 개 안 키울래요. 로또 되면 부장인 집에 수레 스트리밍 보낸다고요? 아, 그렇구나. 앙칼진 고양이 같은 밀라비는 어떤가요? 밀라비 키우자고? 좋아. 밀라비 한 명 정도는 키울 수 있어. 밥에 수레 스트리밍이 어울릴까? 한 명 정도는 키울 수 있어. 지하 벙커를 만들어야겠다. 거기다 가두고 키워야지. 밥은 참치 한 캔이랑 고추 참치 한 캔이랑 햇반 하나 줄게. 어때? 고추 참치 좋아해? 고추 참치 좋아해? 지금보다 풍요롭대. 어떤 밥을 먹고 있냐고. 밀라비들. 새끼는 줄 거야. 김치요? 김치 원하면 줄게. 그리고 TV도 보게 해줄게. 컴퓨터도 사줄게. 컴퓨터. 그걸로 게임하고 놀아. 재밌겠지? 근데 외출은 안 돼. 외출 안 돼.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완벽한 사육. 응. 와이파이 되지, 지하실이라도. 지하에 있는 PC방도 와이파이 되잖아요. 맞아. 가끔 내려갈게.
그런가요? 딴딴딴 따라라라 따라라라따 두두두두두두 빠라라라따 두두두두 띠리띠리띠 띠리리리띠. 나 얀데레끼가 있어? 없는데? 없어요. 없는데? 진짜 없는데? 근데 건강한 연애는 하지 않는 편이야. 불건강해. 같이 할까요? 적극적인데? 그럴까요? 약간 맨헤라 비슷하긴 해. 끊임없이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려고 해. 지레녀야. 얀데레는 아니야.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자존감이 낮아. 독립이요? 그런가? 굶지는 않아요. 잘 해 먹어. 여러분이 보는 저랑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다르니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 상대방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는 저랑 바깥에서 저는 다르니까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쵸, 그쵸. 아니요. 늦게까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자려고요. 띠용. 슬퍼?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4월 4일) 특별한 의식이 있는 밤이냐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찍 자고 싶어요. 에헴. 몸은 튼튼해진 것 같아, 요즘. 요즘 많이 튼튼해졌어. 홀로서기? 홀로서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닌데요. 자존감이 낮을 뿐이지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오해하고 계세요. 네, 근육통 다 없어졌어요. 튼튼하죠. 회복력이 빨라요. 또요? 또 하라고? 또 링피트 하자고? 아, 나를 죽일 셈이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금방 갈 것 같아. 금방 갈 거야. 30분에 갈 거야. 밀라비 비상. 비상. 다음 주는 뭐 하지? 다음 주는 게임 좀 해볼까? 게임 뭐 하지? 하... 어떤 거요? 바탕 게임 그거? 바탕화면 게임? 아니요, 안 해봤어요.
가가의 뒤진다 돈가스 링피트 계담의 미술치료 렛츠고. 링피트 또 해야 돼? 그 게임이 근데 바탕화면에 깔리는 게임이어가지고 바탕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서 게임이랄 것도 없는데 그냥 바탕화면에 돌아다니는 동물들밖에 없어가지고 콘텐츠로는 쓰기는 좀 그래요. 뒤진다 돈가스도 근데 맛이 두 가지 있던데 하나는 양념 맛이고 하나는 뒤진다 맛. 근데 둘 다 뒤진다 맛을 선택해야겠죠? 두 개 골라도 돼요? 하나는 해피용으로 양념 맛 골라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피용 양념 맛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근데 자격증 그거 뭐냐 발급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9만 원이나 내더만 비싸더라. 9만 원 날라갔어. 비싸죠, 여러분. 비싸. 그렇게 열심히 따는데 효력이 없어. 나 상담사 못해. 자격증 따도 대학교 들어가서 심리상담학과 그런 대학을 나와야지 그게 가능하대요. 나 그거 될 수 없나봐. 난 될 수 있을 줄 알았지. 안 되는 거였어? 안 되나 봐. 네. 한국 어쩌고 저쩌고요. 민간이에요. 민간이라서 더 효력이 없겠지? 아니요. 자격증 어쩌고 저쩌고 협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자격증 따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따는 거. 그런 거에서 강의 듣고 딴 건데요. 1급이랑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자격증이 미술 치료 자격증이 몇 개가 있냐면 1급이랑 2급이랑 또 대학원에서 따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6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따내기에는 야묘에 처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안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급을 일단 따놓고 60만 원을 내고 대학원에서 따야 하는 자격증은 아직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일단 그렇게 따놨습니다. 야미오 9만 원 뜯기 위해 만든 협회.
자격증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따놨습니다. 왜요? 자격증 있으면 좋잖아. 방법이야 있겠지. 그런데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타로카드 그 협회 자격증도 따야겠어요. 타로카드 카페에 알바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한 게 국가 자격증을 따려면 60만 원 내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집 주변에는 없어요. 좀 멀리 나가야 돼요. 집 주변에 대학원이 없어요. 촌동네라서 그런 데가 없어요. 전문대밖에 없어요. 타로 카페는 있어요. 신기하죠? 기만인가? 야미오 도시 사람이다. 오, 좋은 사이트네. 한번 검색해볼까? 오, 있어요. 미술 심리 상담사 있네. 있다, 있다. 여러분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맞아요. 거기에요.
안녕.